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정세가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눈에 띄게 가까워지고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후방 지원할 것을 우려해서 미국이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미중 갈등도 더 고조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차기 정부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바뀔지도 관심거리고, 중국 안에서도 지난주에 끝난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 3연임을 앞둔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제정책과 중국 경제 전망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또 코로나도 중국에서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이 시점에서 궁금한 중국 관련한 여러 현안들 짚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가 국내 대표 연예기획사죠. SM 엔터테인먼트 지분 인수를 앞두고 막바지 협상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도 오르고 있는데,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이 카카오의 SM 인수 어떤 함의가 있는 건지 이거 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세계 정세와 국제관계 구도가 참 복잡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가 잠깐 신경을 못 쓰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아주 큰 나라, 옆 나라 중국입니다. 중국에 관련한 현안들 좀 체크해보면서 업데이트 좀 해볼게요. 중국경영연구소 박승찬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중국도 자주 다니시고 그 나라 소식도 제일 많이 듣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최근에도 다녀오셨습니까? 그도 한 몇 달 정도, 한 석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나라는 뭐가 제일 큰 이슈예요? 중국은? 지금 아무래도 뭐 최근까지 어제 오늘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이 지금 몇십 명대 나오다가 매일 거의 뭐 그렇게 큰 나라에서 몇십 명 나오다가 지금 뭐 어제 같으면 3,400명이 넘어가니까 지금 뭐 상하이 포함해서 뭐 동북 지역, 그다음에 광동성 뭐 한 2천만 명 되는 인구가 전체를 다 도시를 봉쇄시켜 버리니까. 그래요? 어제 오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 최근에 가장 이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 이슈가 커진다는, 결국 중국이 가장 큰 이 경제 성장, 내수 소비에서 지금 안 돌아가기 때문에 고민이 깊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걸 잘 방어 못하면 지방에 있는 그렇겠죠. 시장에 있는 사람들 바로 또 이렇게 집에 가셔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방역을 좀 하면서 경제를 살립시다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봉쇄군요. 네, 일단은 봉쇄. 출입 통제. 도시 자체가 아예 뭐 나오지를 못하니까. 큰 도시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큰 도시도 그러고 있어요? 네, 지금 아까 선전 같은 경우가 지금 한 2천만 명 되거든요. 인구가. 그러니까 이제 시작 들어가니까 일주일 정도 봉쇄한다고 하는데, 지금 선전 같은 경우가 지금 한 70명 나왔는데 2천만 명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초기에. 봉쇄라고 하면 왜 다른 도시로 가지 마라. 집에서 나오지 마라. 아예 통행 금지예요? 네. 나가는 건 아예 교통편이 이제 끊겨버리고. 낮에도 통행 금지? 네. 나가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게 그 어느 지역에 따라 이게 별이 뜬다고 하거든요. 딱 이렇게 그 지역은 지금 심각한 상태가 뜨면 그 지역 사람이 만약에 다른 도시로 가면 또 그 지역 가서도 격리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심천 같은 지역은 아예 외부로 나가지는 못하고 뭐 지금 뭐 길림 장충 같은 게 그런 경우죠. 그럴 경우는 아예 이제 도시가 그냥 우리 우한처럼 외부로 나가지 못하면 그쪽으로 뭔가 뭐 식료품이나 이런 필수품도 공급도 잘 안 되고 그러는 건가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중국 친구한테 이제 메시지를 받았는데, 지금 심천에 있는 그 마트 같은데 물건을 사러 갔는데 사람들이 일단 물부터 사재기를 간대요. 식수. 그러니까 어느 우스운 이야기지만 어느 할머니가 다 지금 물 들고 가니까 자기가 물을 또 물인데 들고 왔는데 사고 보니까 이게 중국 백주 큰 통이었다라는 그런 우스운 이야기도 지금 막 SNS상에 저한테 막 주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뭐 사재기 있는 것도 있다라는 것들이죠. 사람뿐만 아니라 생필품 조달도 막는다. 또 막아야 또 가게도 안 가실 테니까 또 일부러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플러스 또 하나 지금 이슈를 하나 물어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10월 당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게 확실시 되는데, 그래도 지금 중앙정부나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이 내부적인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안 터지도록 잘 지금 컨트롤 해야 되는 이슈가 있죠. 이런 것도 하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러나지 수면 위로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매우 지금 움직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 내부가 지금 가장 민감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심에 대한 시진핑의 그 긴장감, 이런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저희는 감이 잘 안 잡혀서요. 즉 지금 중국이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좀 더 이제 긴축을 완화하면서 뭔가 돈을 풀고 좀 풀어줄 거냐, 아니면 중국의 장기 과제인 구조조정이라는 게 아직 안 끝났으니 좀 더 쪼여서 구조조정을 할 거냐는 시진핑의 집권 기반이 얼마나 단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단단하면 멀리 보고 구조조정 할 거고 하루하루가 좀 불안하고 권력이 좀 이양기가 좀 불안하다 싶으면 풀어줄 거라서 그 힌트를 얻고 싶은데 어느 쪽입니까? 지금은 단단한 쪽에 가까이 가야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 있다고? 네, 지금 가 있는데, 근데 내부적인 불협화음이 있는데 그 예. 불협화음이 지금 그 단단함을 깨부수기에는 너무나 지금 공고히 됐다. 이미 이제 그게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정리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앞으로의 이제 이런 시진핑 3년임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를 좀 봤을 때 결국은 이 소비, 내수 소비, 그다음 취업에 연관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에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그 공고함이 조금은 밑에서 기층에서 무너질 수도 있다. 민심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겠죠. 특히 젊은 세대들, 지금 대학생들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지금 한 100만 명 가까이 졸업하는데, 이들을 만약 일자리가 안 생기고, 지금은 대학 졸업에도 거의 라이더 하고 있고 배송 업무하고 이래 있거든요. 중국이 취업이 요즘 특히 안 됩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 양해 때 보셨지만, 양해 때 보면 이 함정이 있습니다. 도시 양해 때 보면 항상 중국은 도시 취업자 수를 이야기하거든요. 예. 도시 취업자 수가 전망치를 어떻게 잡냐면 보통 한 1,100 얼마를 잡습니다. 근데 1,100 얼마가 결국은 대학생 졸업생 같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드러나는 거고, 그게 빠져 있는 게 뭐냐, 함정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농민공들이죠. 농민공들 3억 명 자체가 그러니까 농촌에 사는 사람들 그냥 어떻게 보면 고용 인구로 그냥 아예 퉁쳐버리는 거죠. 예. 근데 그 농민 인구가 이게 잡지 못하면, 실업률 잡지 못하면 밑에서 기층에서 올라오는 걸 가지고 내부의 정쟁들이 그걸 가지고 이슈화시키고 그 공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죠. 현재 대학생들이 취업 못하는 게 최근에도 좀 더 악화된 현상이에요. 중국은 사실은 그게 제일 걱정거리여서 거품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품을 못 빼고 계속 설비 투자를 하면서 취업자를 늘리고 하는 그 달려온 게 그런 이유 중도 있다고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좀 한계에 부딪힌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 시진핑 주석의 가장 그 민심의 척도는 젊은 층이었거든요. 어떻게 예. 보면 시진핑을 가장 지지하는 층이 지금의 어떻게 보면 MZ 세대들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것을 제일 방어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도 나름의 선방을 해왔죠. 근데 그 부분에서는 좀 선방을 해왔는데, 이게 조금 더 무너지니까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조금은 이제 힘들어져 가고 있고, 조금 그게 이제 기층에서 올라오는 민심의 목소리가 좀 장난치 않다라는 게 커져가고 있고요. 예. 그보다 더 심한 게 밑에 더 기층,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농민공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왜 공동부유, 네, 예. 사교육 이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농민공들 측면에서 나온 정책들이다. 민심 그거 다독이요. 다독거리겠다. 그러니까 그런 게 보고 있는 것들이죠. 자꾸 그렇게 그런 정책을 내놓는 걸로 봐서는 시진핑도 뭔가 좀 불안한가 보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저는 뭐 여러 번 이렇게 채널하는 걸 통해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슈를 가지고 이슈를 덮는다. 이슈가 하나 나올 때마다 분명히 뭐가 하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들이죠. 중국의 주식 시장도 요즘 좋지는 않은 것 네, 같습니다.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죠. 예. 주식 시장과 관련한 정책은 어떤 게 좀 변화가 있습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양해에 대한 기대가 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해하고 이 주식하고 상관관계를 보시면 보통은 이제 확률적으로 지난 10년간 주식 상황을 좀 보면 확률적으로 한 7대3 정도로 양해 때 이제 오르고 양해가 끝난 한 달 후에 보통 이제 상승세를 가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 있어도 좀 그래도 방어를 잘했고 했는데 좀 길어지면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이제 여러 기관들이나 애널들도 이렇게 이번 주식은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제 조금 공고히 가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 매우 명확해 보인다라는 게 가장 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번 양에서도 나온 거지만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 상하이나 이런 커초항반이나 심천에 있는 초항예방 같은 경우에 이제 일종의 이제 등록제 같은 경우도 그냥 무조건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이걸 이제 본토로 BA주 시장으로 예, 다시 예. 확장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럼으로써 지금 여러 기관들마다 예측은 다르지만 그래도 한 6천억 위안이 IPO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120조. 새로운 기업이요? 아니면 그렇게 이제 새로운 IPO가 이제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지금까지 비상장이었던. 네,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이제 심사제자 등록적으로 이제 메인보드가 그렇게 할 경우는 그만큼 시장이 커질 거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 이제 IB들이 이제 보고 있는 것들이 상장 회사를 좀 더 늘리려는 정책인 거죠. 겁니다. 네. 근데 그 늘리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혹은 목적은 명확하죠. 결국은 중국이 가장 약한 소부장 부분에서의 예. 집중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개발 자금으로 쓰도록. 그렇군요. 러시아와의 관계에도 중국이 요즘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중국이 약간 더 러시아로부터는 콧대를 좀 세워도 되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러시아에 남는 석유 누가 사주겠느냐 중국밖에 없지 뭐 이런 이야기. 그 상황에서 중국은 지금 요즘 어떻습니까? 속내가 좀 많이 네, 답답할 겁니다. 일단은 일단 입장은 일반 서방하고는 다르게 중립을 지키고 있죠. 네. 중립을 지키고 있는데 속내가 이제 나름 이제 계산을 이제 수익표를 짜져 보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항상 유엔이라는 유엔 헌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중립적인 지키고 나갈 거고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인데 일단 이게 이제 위안화 철상을 계속 가속화시키는 영향을 좀 있고요. 그만큼 뭐 루블화랑 위안화가 이제 거래 비중이 볼륨이 더 커져가니까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제가 관심을 갖는 건 이제 반도체적인 부분들인데요. 반도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에 드러나는 것은 이제 희귀가스 부분들이겠죠. 뭐 여러 지금 뭐 희귀가스에 대해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나 지금 러시아가 갖고 있는 것들이 뭐 비중이 큰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생산하던 반도체 관련 소재, 네, 희귀가스. 네. 가스가 공정에 필요한 소재겠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뭐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저는 이제 희귀가스도 있지만 뭐 그 중에서 뭐 희귀금속 부분들 그게 이제 그게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게 걱정이다. 조달이 안 될까 그게 봐. 이제 예를 들면 네온이나 이제 크림톤 같은 경우가 이제 요번에 이제 하면서 이게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금 자립을 해서 좀 올해부터 된다고 하는데 이 네온이나 크립톤 자체가 뭐 삭각 공정이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 가스인데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부분에서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이 없지만 만약에 장기화될 게 문제가 크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제 이런 뭐 네온이나 크립톤, 크세톤 이 희귀가스를 수입하는 양이 좀 의존도가 높거든요. 미국에서요? 네, 미국에서.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장기화됐을 경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이제 지금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올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계산서를 따지고 있는데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게 많지 않았습니까? 중국은 이런 말씀하신 아니 러시아 자체가 지금 많은 희귀가스는 그러니까 중국도 갖고 있는 양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 분량은 중국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 영향은 이제 크지 않다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린 이 계산서라는 부분들은 지금 이고 있는 이 희귀가스나 이제 희귀금속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만약에 지금 장기화됐을 경우 중국이 지금 만들고 있는 반도체 생태계에서 조금이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감으로써 자기가 뭐 좀 우세적으로 이 판을 이끌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속셈은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의존하고 있는 지금 뭐 네온이나 크립톤 부분들에 대해서 단시간 내에 만약에 안 되면 미국 반도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는 크지는 않겠지만 영향을 가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희귀 금속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갖고 있는 부분이 중국이 못 가지는 부분들이 합쳐진다라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앞으로의 미중 패권, 미중 신냉전에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좀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의 기회가 요소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뭐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뭐 나쁘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지금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식의 좀 그 구도를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즉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필수품들을 그동안 생산해 왔을 텐데 그게 생산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지금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희귀가스가 네온이나 크립톤 부분들이 중국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그 비중이 러시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러시아와 네온 같은 게 경쟁 관계였군요. 많이 납니다. 그걸 생산하는 쪽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뭐 지금 이번에 네온이나 수입하는 것도 거의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수입에 의존하는 게 거의 뭐 작년까지만 해도
꽤 비중이 높았죠. 예. 근데 우리는 자립을 했는데, 근데 그게 그전 2020년도까지 거의 러시아나 이게 거의 100%인데 작년 기준했을 때 중국산으로 1위가 바뀌었습니다. 예. 그 때문에 그만큼 중국이 이제 1, 2위를 하는 정도의 국가였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수혜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만들던 걸 이제 중국이 독점할 수 있으니 그런 이제 기회가 준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드는 거고. 예. 그러니까 동시에 미국은 아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기화되면 미국은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때문에 미국은 더 이제 러시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더 빨리 제재를 하고 빨리 끝나려고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호재이군요. 이 부분이 오히려. 뭐 하여튼 속내가 좀 복잡하죠. 근데 이게 이제 러시아와 지금 미국이 대립을 강하게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중국 입장에서 나쁜 점은 뭡니까? 자꾸 이제 중국 입장을 밝혀라 이런 것들이겠죠. 아, 어느 편인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제 그다음 시나리오가 자꾸 나오잖아요. 이제 질문 이번에도 왕이 외교적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중국 본토가 대만을 침공을 할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자꾸 많아지고 예. 거기에 대한 걸 요구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입장이 좀 난처한 부분들 그게 가장 큰 이슈죠. 지금 뭐 이런 뭐 중국 본토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도 지금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2027년도다, 예. 2035년도다, 2049년도다. 누가 예상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 예, 그 나름의 논리는 있긴 합니다. 네. 예. 2027년도는 뭐 인민해방군 그런 기념 때문에 네, 2035년도는 중국이 경제 규모는 미국을 추월하는 연도.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되고 2049년도는 완전히 이제 뭐 아시겠지만 중국이 이제 신중국 100주년이 된 연도죠. 홍콩, 마카오가 완전히 중국의 본토에 편입되고 남아 있는 게 이제 타이완이니까. 예. 그런데 중국의 그런 생각이 이번 러시아 사태를 보고 좀 고민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거라는. 만만치 그렇죠. 실이 더 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큰 거죠. 중국이 러시아를 후방에서 지원을 해주면 미국은 아주 갑갑해질 텐데 그것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 카드가 생긴 건 아닐까요? 근데 미국이 생각하는 중국이 러시아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지금은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가장 우방국이긴 한데,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새로운 또 하나의 부상하는 것은 또 그런 견제를 해야 되는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러시아가 내 손에서 관리하기를 바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중에서 경제적 실익을 바라는 계산이 복잡할 것이다. 안 도와줄 수도 있을까요? 그럼 중국이 러시아를 지금 러시아에서 남아도는 즉 러시아의 그 다른 나라들은 사지 않겠다고 하는 석유와 가스들을 중국이나 인도가 사서 줘야 전 세계적으로도 유가도 안정이 될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뭔가 물꼬가 트일 거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그는 뭐 가능하다, 딜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희귀가스나 뭐 우리가 금속이나 광물질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그러니까. 그래야 지금 러시아하고 명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사주고, 그다음에 또 중국이 1대1을 통해서 왜 자꾸 이제 광물질 확산을 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지분을 가지려고 할 것이고, 아프리카나 뭐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를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게 그동안 해왔던 중국이 그리는 방향성에서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돈이 된다는 걸 더 많이 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변화된 건 우리나라의 대통령 바뀌었다는 게 이제 하나의 변화인데 그로 인해서 중국과의 관계의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관계 없는 일입니까? 일입니까?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 후퇴는 없을 것이다. 한중 관계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후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걱정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제가 소통을 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어떤 관료는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미 한중 관계 안 좋은데 나빠져봐야 더 나빠질 게 뭐가 있겠느냐. 이런 식의 생각도 갖고 있다라는 것들. 하지만
우리나라가 중국한테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가 30주년이고 그다음에 문화 해라고 지정을 한 만큼 지금 우리한테 지금 보여지고 있는 한국 드라마를 틀어주고 모바일 게임을 지금 이제 유통을 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하나 이제 액션인 것들이 있죠. 그렇다고 이게 한한일령을 해제한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부는 조금씩 틀어주고 있어요. 그는 하나의 그렇죠.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이 조금씩. 예.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한한령을 해제라는 의미는 시진핑 주석의 방안과 연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안 온다고 보세요? 코로나 이유를 들 수 있는 거고요. 타이밍이 작년에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일단 놓친 거고. 언제쯤? 코로나. 작년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저는 작년 한 18월 정도로 생각했었거든요. 예.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한중수에서 29주년이니까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전반적으로 시기적으로 가장 미중 관계 부딪히는 시기였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과 부딪히니까 한국이랑 좀 친하게 지낼 만한 계기가 필요하죠. 있었는데 네. 특히 이제 지금 현재는 반도체가 중국한테는 가장 큰 화두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내밀 만도 한데 중국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네. 손을 이제 내민다는 게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냈을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 한국으로. 예.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모르겠습니다. 계속 보이는 게 한중 관계가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 외교 채널에서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 말은 우리가 지금 막도하고 있는 여러 올림픽 때도 마찬가지였고 충분히 소통을 해결할 수 있는 이슈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왜 안 되지라는 것들을 보면서 좀 답답함이 있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소통이 올해 새로운 정부에서는 잘 돼서 좀 한중 관계가 조금 스무스하게 갔으면 좋겠고 그게 많은 기업들이 또 원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정부가 좀 소통이 불편했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중심이 이제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가 있으니까 미국이라고 볼 수도 있고 중국 간의 소통을 많이 한다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보시기에는 이게 중간에서 좀 불편했을 거라는 어느 정부는 친미 친중 이렇게 그걸 떠나서 그냥 전문가 입장에서 현장에서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한중 간의 불협화음들이 조금 더 이 정부의 소통이 잘 됐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걸 보면 미국의 존재 때문에 그런 것 같으세요? 그죠. 어정쩡한 스탠스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근데 그 부분들을 관리를 못했다라 위기 대응이 좀 덜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올해는 특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좀 중심을 주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게 되게 새롭고 좀 큰 이슈인 것 같긴 하네요. 오늘 들은 얘기들 중에서도 중국경영연구소 박승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블루칩 기업들의 이슈 그리고 그 이면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카카오가 SM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인수하려는 협상을 물밑에서 벌이고 있다는 소식에 이면과 배경에 담긴 이야기 좀 들어보죠.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SM 엔터테인먼트가 지금은 그 개인 이수만 창업주가 지금 최대 주주죠? 네, 일단 상장은 되어 있는데 이수만 대표 프로듀서라고 되어 있는데 공식 직함은 지분이 18.72%야. 20% 정도 됩니다. 네. 이 지분을 팔겠다고 딱 하니까 이걸 갖고 이제 누가 살 거냐? 네, 원래 CJ E&M하고 카카오하고 막 달려들었는데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 반년 넘게 끈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 3월 11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증시하고 투자업계 바닥에서 여의도 바닥에서 짠하게 투자 이제 카카오가 인수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면서 그러면서 카카오 주가 팍 오르고 이제 원래 15만 원, 17만 원 가던 주가가 지금 10만 원 언더였는데 지금 10만 원 이상으로 다시 회복됐고요. SM 주가도 8만 원 근접하고 있습니다. 할지 말지 단일화 협상도 아니고 길게 가는데 이제는 결론이 나나 이런 분위기예요. 시장 분위기. 하면 두 회사에 다 좋아요. 주가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들 하고 있습니까? 일단 시장 반응은 좋다고 반응 보고 있고요. 저도 사실은 양 회사 모두한테 카카오 더하기 SM 그림이 꽤 메가 폭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둘 다 좋을 것이다. 네, 그렇죠. 네. 이수만 대표가 들으면 기분은 안 좋을 얘기네요. 아니 좋은 회사를 본인이 경영하는 것보다 다른 회사를 경영하는 게 더 좋다는 뜻일 테니까. 이제 이수만 선생님께서 이제 연배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일단 내 회사를 이제 나보다 더 잘 크게 만들 회사를 놓고 이게 이제 인수전이 참 재밌었는데 보통 인수하는 매 수자가 이제 뭔가 회사를 그 안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파는 사람 이수만 이 회장 쪽에서 일단 말하자면 매수자들 쪽한테 면접을 보는 누가 살 건지 네, 회장님 면접을 보는 그림에 가까웠다. 이런 뒷말이 마음에 드는 분에게 팔겠다. 그렇죠. 네. 원래 CJ도 이거 사겠다고 했었죠. CJ가 진짜로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러니까 CJ가 SM하고 인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2021년 6월에 처음으로 이제 이수만 회장이 그 SM 컨그레스 하는 곳에서 SM 컬처 유니버스라는 걸 만들겠다 이러면서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는 나보다는 좀 더 큰 플랫폼이든 이런 비즈니스와 결합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걸 시사한 다음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는 카카오하고 CJ E&M인데 좀 더 적극적이었던 건 CJ E&M이었다는 분석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연말부터 그 카카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여론 재판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플랫폼 독점 또는 그 인수 관련해서 카카오페이가 뭐 먹튀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기업 신뢰와 이미지가 추락하면서 CJ&M이 요 기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달려들자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가격 협상까지 되고요. 가격 제시도 되고 그래서 이수만 회장이 딱 결정만 하면 되는 단계까지 갔는데 역시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네요. 네, 모릅니다. 네. 이 웹 팔려고 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이제는 뭐 기업을 좀 더 뭐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다든가 뭐 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텐데 사려는 CJ 쪽은 어떤 시너지가 있다고 본 겁니까? CJ가 이 SM을 인수를 하면? 그러니까 CJ 쪽은 이런 거죠. 그 말하자면 영상 산업 쪽 관련돼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든 뭐 여러 가지 말하자면 컨텐츠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제 음반 산업 또는 사실 글로벌하게는 K-팝 컬처 시장이 훨씬 큰데 이 시장 관련돼서는 사실은 SM을 인수하는 것만큼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SM 엔터테인먼트 더하기 이제 우리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디어유라고 그 팬들과 1대1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메신저 서비스 있잖아요. 이것도 상정했는데 디어유 더하기 디어유의 지분을 또 JYP 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SM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가져가면 경영권까지 가져가면 CJ 우군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 K-팝 컬처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회사는 하이브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만 봐도 SM은 뭐 2조 원이 안 되는데 하이브는 11조 원이 훨씬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하이브에 대한 시장 평가도 좋고 하이브가 뭐 어제도 사실은 그 BTS가 공연했어요. 오프라인 공연을 처음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대규모 K-팝 공연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선도하는 건 누가 봐도 하이브가 맞고요. 근데 하이브 더하기 이 뒤에는 그 네이버도 같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의 플랫폼으로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컨텐츠 더하기 IT라고 하는 비즈니스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SM을 가져가야 한다여서 원래 CJ가 제시했던 액수가 그 지분 가치로 보면 SM 시가총액이 한 1조 8천억 원 되니까 4천억 원 정도인데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가져가면 회사 경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걸 7천억 원 정도 제시했는데 이수만 대표에게 현금 7천억 주겠다는 거였던 거죠. 네. 사실 이것도 시장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인데 이때부터 갑자기 SM에서 시간을 쫙 끌면서 생각해 보겠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지난해 연말에 시간이 다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뒤집어 보면 제한 금액이나 조건이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뜻인데 근데 그러다가 지난해 연말에 계속 카카오한테 문제가 있다가 해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한테 기회가 왔다 싶고 아시다시피 이게 남궁은 대표라고 이제 지금 새로운 카카오 CEO를 맡은 남궁은 대표가 가장 힘을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SM 인수거든요. 인수를 통해서 카카오 주가를 15만 원대로 회복시켜 놓겠다. 이런 흐름이 있어요. 이 남궁은 대표는요. 그 카카오 주가가 15만 원이 안 되면 그러면 법정 최저임금만 받겠다고 했으니까 월급 받으려고 해도 요거를 해야죠. 인수를 해야 됩니다. 주가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벌써 시장 반응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남궁은 대표는 원래 예전에 CJ 인터넷 대표도 하고 위메드 대표도 할 때도 주가를 약속하고 그거 실현시켜서 그 주식시장에 신뢰를 얻었던 CEO여서 이번에도 하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카카오는 뭐 메신저 하는 회사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이제 뭐 미디어를 갖고 있죠. TV도 있고 뭐 그렇죠. 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이제 하반기에 상장할 만한 회사도 있죠. 네. 거기는 주로 뭐
저 연기자들이 많은 연예 기획사입니까? 그쪽도 사실 카카오 멜론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음반 서비스 시장하고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최근에 인수를 진짜 많이 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안테나 뮤직이라고 있어요. 그 음반으로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돌고래 유괴단, 뭐 스튜디오 조화, 뭐 이런 그게 그럼 회사들이 가수들 소속사를 인수했다는 뜻입니까? 네, 소속사도 인수하고요. 예. 영상 콘텐츠 제작사도 인수하고요. 예. 또는 유튜버 회사도 인수하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한 최근 지난 1년 동안 9천억 원 이상 써서 예. 굉장히 많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인수해서 하나의 거대한 군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럼 그 가수들 음악 들으려면 여기로 들어와야 된다. 그렇죠. 딴 데는 네. 없어.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독점적으로 돈을 벌겠다는 뜻입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사실 SM 같은 콘텐츠 회사가 들어오면 예. 사실 카카오 더하기 SM의 그러니까 이른바 연예 콘텐츠 시장, 음반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20%에서 25%까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장에서 흘러다니는 가장 중요한 아티스트 그리고 그거의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유통 독점권을 갖게 되니까 가수들 음악 그죠? 그렇죠. 음악과 그 음악이 만들어내는 공연 수익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팬덤 수익 예.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서 시너지는 사실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고 봐야죠. 이미 SM이 그 계약으로 그 이른바 아티스트들과 맺어져 있으니 그렇죠. 아티스트를 사는 거군요. 그럼 결국 사실 핵심 콘텐츠는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수만 회장이나 SM 쪽에서의 의견은 그거 더하기 예. 그러니까 그 NCT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컬처 콘텐츠 네트워크 테크놀로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노하우가 있다 이거죠. 요거를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수를 키워낼 수 있는 노하우.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가수를 키워낼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제 그 회사가 그렇게 큰 것일 테지 사실 가수와 계약하고 키우는 게 아무나 할 수 있으면 그냥 길거리 캐스팅해서 저도 하고 다 하죠. 그러게요. 그렇겠죠. 네. 근데 그 노하우는 그 이수만 대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노하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런 컨텐츠 회사가 갖고 있는 약점인데 예. 이걸 이렇게 지분으로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이수만 회장이 갖고 있는 이른바 이런 무형의 컨텐츠 기획력 또는 크리에이션을 예. 한 회사에 집중해서 모아놓고 있는데 예. 그게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개인 회사라고 하죠. 개인 회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수만 회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음반 기획사인데 여기에 SM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 말하자면 한 아이돌 스타를 키워내는 그런 능력 또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크리에이션 능력에 대한 자문비 조로 지난해 2021년 기준으로만 놓고 봐도 2020년 기준이군요. 2020년 기준으로만 놓고 봐도 130억 원 정도 지불을 했어요. 근데 그게 SM이 2020년에 번 돈이 36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뒤로 노하우 대가로 많이 줬다는 거네요. 대주주의 개인 회사로. 네. 영업이익이 360억 원인데 절반을 자문료로 대주주 100% 회사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깥에서 보면 그런 빼돌리기라 보이기도 하고. 그런 의심이 있는 거죠. 다만 네. 또 굳이 또 항변을 하자면 내가 저 가수 보니까 뒤에 머리를 뒤로 좀 2단으로 따는 게 좋을 것 같더라. 그래서 딱 그렇게 해줬더니 뜨잖아. 이 노하우를 그럼 누구 어디서 사겠니? 이것 때문에 뜬 건데라고 하면 그걸 돈으로 어떻게 내가 그거 안 했으면 이 가수 못 떴어라고 하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머리를 뒤로 따서 뜬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어쨌든 어떤 것이든 간에 이건 무형의 지식이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이수만 회장이 라이크 기획으로 음반 자문비 쪽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받아왔는데 예. 그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SM의 가치에서 이 라이크 기획이라는 또는 이런 식의 어떤 기획력이 갖고 있는 그 컨텐츠 비용 가치가 높다라는 걸 인정했다 측면도 되지만 그런데 이게 요즘 시장에서는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궁금한데 이수만 대표로부터 그 지분을 사면 이수만 대표는 그냥 넘기고 은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그 네. 이후에도 아무 지분 없는 회사를 물심양면 도와주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거라면 SM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건 이수만 대표이사의 안목이라면서요. 그렇죠. 안목이 상당할 수 있겠죠. 예. 그게 영업이익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안목. 네. 근데 그 안목이 있는 분에게 지분을 사면 그 안목은 사라질 텐데. 네. 그럼 그 껍데기를 사서 뭘 하겠다는 거며 이게 사실 이해할 자예요. 이수만 대표님의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라고 하면
그러면 그 안목이라는 게 뭔가 생각도 들고 어느 한쪽이 맞으면 다른 거는 말이 안 되는. 나름의 설명을 해드리자면 인수가 되더라도 그 SM과 그리고 이순만 선생님 회장과의 관계가 끊어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분을 넘겨서 말하자면 경영과 말하자면 좀 더 큰 형태의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인수하는 주체도 그리고 인수되는 그 매도자도 사실 양쪽 모두가 다 이 컨텐츠의 연속성 그리고 크리에이션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엔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얘기 문제가 뭐냐면 바로 라이크 기획과의 관계를 어떻게 푸냐라고 하는 거죠. 그 개인 회사로. 그러니까 지분을 넘겼지만 그러나 이익은 계속 주면 그러면 이제 이수만 회장 또는 그 안에 크리에이션 또는 그 크리에이션 안에 나오는 크리에이터들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겠지만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이 관계 끊어지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인수하고 나서도 라이크 기획에 계속 돈을 주기도 애매하고 안 주자니 그게 관계가 끊어지면 또 그것도 불안하고. 근데 사실 여기서 그러니까 처음에 카카오가요. 그 인수전 처음 시작했을 때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이 직접 이수만 회장을 만나서 우리 인수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수만 회장이나 이수만 회장이 거느리고 있는 라이크 기획의 기획력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티스트들과 크리에이터들, 그러니까 작곡자들 또는 뭐 그 안무가들 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 라이크 기획 관련돼서 계속 그러니까 이제 주시장에서는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온라인 파트너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어떤 곳이냐면 그 예전에 그 오비 맥주 매각했던 그 분, 그 이창환 대표가 KKR이라고 하는 사모펀드에 있었는데 그 만든 회사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사모펀드들이 하는 역할이 경영에서 이제 불안해야 지점을 찾아내고 그거를 개선하면 주가가 오릅니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것인데 온라인 파트너스가 SM 지분 한 0.91%를 인수한 다음에 라이크 기획과 맺은 이 인세 계약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또 두 번째는 SM이 지나치게 그 한 사람 중심으로만 경영되니까 요걸 좀 해결해라. 이른바 이제 그 감사 문제죠. 사내이사 3명 있고 사회이사 2명 있는데 다 그냥 이수만 회장 사람이면 이런 문제 감시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사실 지금의 시장론은 합리적인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정기 주총이 3월 31일 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 1년에 한 번씩 하는 보통 주총이죠. 네. 근데 여기서 사실 이 주주 소환이 또 오면서 주주들을 움직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0.91%니까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어도 어쨌든 주총에서 이런 식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신경 쓰이는 문제니까 0.91%를 누가 갖고 있는지 온라인 파트너스라고 하는 이런 주주 소환 라이크 기획한테 문제가 있어요. 또 사내이사들도 지나치게 내부 인사예요라는 문제를 제기한 사모펀드가 갖고 있고 왜 이전에 그 대한항공한테 그 KCGI가 대한항공의 지배구조 문제 제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문제 제기한 적이 있었죠. 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기업들한테 경영을 합리화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움직임들이 계속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SM도 사실은 그 대상의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3월 31일 날 이번 달 말에 주총이 있을 때 요때 요 문제가 공개적으로 불거질까 봐 SM에서는 그 배당도 줬어요. 배당 한 주당 200원씩 생전 안 주던 배당도 주면서 주주 달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의 SM 그 이수만 회장 지분 인수하고 연결됩니다. 말하자면 그 전에 사실 지분을 넘기고 이런 문제들을 정리하는 게 훨씬 깨끗할 수 있겠죠. 복잡함이 좀 얽혀 있네요.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도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방송 내용 혹시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